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산고등학교 건강을 책임지는 수연, 하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약입니다. 약은 저희가 자주 접하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약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약 중 저희는 저희 학교에 있는 약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자, 한번 알아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 파트, 우리 학교엔 어떤 약들이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우리 학교에 어떤 약들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주시는 약만 받아 먹기만 하셨죠? 저희가 구급상자에 있는 약품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았나요? 저희가 효정쌤 옆자리에 있는 바로 이 구급상자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저희가 한번 구급상자에 있는 약들을 꺼내놓아 보았는데요. 구급상자에는 많은 약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약 위주로 꺼내놓아 보았습니다. 일단 진통제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탁센, 그 다음 개보리, 그 다음에는 타이레놀, EGN6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화제가 있는데요. 제트유정, 그리고 소크리네스, 그리고 지사제인 로이디펜이 있습니다. 이 밖에 한스콜이라는 종합감기약과 포비돈 요르액이라는 것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약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통제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탁센이라는 약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센은 나프록센이라는 소염 진통제가 주 성분입니다. 나프록센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합성하는 COX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스타글란딘이란 무엇일까요? 두통이나 근육 통증 등 우리가 흔히 대부분 느끼는 통증을 설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증들은 모두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염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사진은 그 피부 표면에 상처가 난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한 것인데요. 여기 그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통각신경이 발통 물질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에 더해 프로스타글란딘은 상처 자리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거나 발열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자리는 붉게 부어오르고 열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바로 염증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약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을 잘 느끼게 하는 물질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을 약간 완화시켜준다는 것이죠. 다만 나프록센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COX2 효소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COX 또한 억제하기 때문에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꼭 식후 후에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가 설명해드릴 약품은 바로 개보린과 타이레놀입니다. 이 약품은 같은 해열 진통제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약품의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좀 전에 설명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억제하고 중추신경계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함으로써 진통 효능을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두 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보리는 추가적으로 카페인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약의 흡수를 도와주고 통증 억제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뇌혈관을 수축시켜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리는 두통에 아주 타고난 약입니다. 하지만 기준치가 넘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지고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이레놀은 다른 약에 비해서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구매하시는 진통제는 위장 장애가 심하여 밥을 먹고 난 후에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레놀은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주 적어서 유일하게 밥을 먹지 않아도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 타이레놀의 다른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타이레놀은 유일하게 임산부가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인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과량 복용을 할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최대치 용량인 4000mg, 즉 8알을 반드시 지켜서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약은 빨간 약인 포비돈 요오드 액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17쪽인 할로젠 원소이므로 산화를 아주 잘 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오드 산화력이 바로 이 약의 살균력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산화력이란 전자를 빼앗아 오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 제가 사진으로 이제 딱 보시면 이 요오드가 병원체의 전자를 뺏어와 병원체의 화학 결합을 막음으로써 이제 살균력을 일으키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약은 상처 치료제가 아니라 세균 침투를 막는 소독약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직접 바르지 말고 상처 주변에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처 부위에 바로 사용하게 되면 세포 독성으로 인해 상처가 지연되고, 상처가 안 물려면 상피화가 되어야 하는데 약을 직접 바름으로써 상피화가 많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포비돈 요오드 액을 제외하고 탁센, 개보리, 타이레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어떨 때 복용하면 좋으실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탁센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염증과 통증이 심한 경우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개보리는 아까도 제가 말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제 두통이 심할 때 개보리를 드시겠죠? 다음 타이레놀은 여러 곳에 아주 잘 작용하는데, 타이레놀은 이제 자기가 밥을 먹지 않았다 할 때 그때 먹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뿅! 저는 이제 소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나치오 F액, 그리고 로이디펜, 그리고 제트유정 이 세 가지 약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나치오 F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나치오 F액이란 생약 소화제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하는 생약제인 창출, 감초, 현오색, 진피 등으로 이루어진 액체 형태의 소화제입니다. 약에 들어있는 생약제가 복통과 위 경련을 완화시키고 5-HT3 및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고 5-HT4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며 미유이완 장애를 조절함으로써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미유 배출을 촉진시켜 소화 불량을 개선시켜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만 3개월 미만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복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고, 만 3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만 1세가 넘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복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 1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 병을 다 복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이 나이에 따라 적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보시고 이 적정량에 따라서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은 이 로이디펜이라는 약인데요. 로이디펜은 경질 캡슐로 이루어진 약이며 장을 깨끗이 하는 효과와 살균 효과, 그리고 장의 운동을 억제시켜 지사작용을 나타내는 지사제입니다. 지사제에도 장운동 억제제, 항균제, 수렴제, 정장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로이디펜은 장운동 억제제, 그리고 정장제 등 여러 지사제 종류가 혼합되어 있어서 혼합지사제라고 불립니다.
로이리펜은 엔테로코쿠스 페갈리스 F 백균, 그리고 로페라이드 염산염, 베르베린 염화물 수화물, 아크리놀 수화물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하나인 로페라이드 염산염이 장의 근육신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장의 운동을 감소시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게 되는데요. 이 음식물을 먹은 사람의 장은 음식물 뒤쪽인 이 부분을 수축 이완시켜서 장의 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연동운동을 합니다. 이 연동운동을 억제시켜서 장 내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켜 음식물 내에 있는 수분 및 전해질이 충분히 흡수되게 하여 설사 증상이 감소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은 이 Z유정이라는 약인데요. Z유정은 연녹생의 필름 코팅점으로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계, 산화 마그네슘, 스코폴리아 X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산을 덜 나오게 하며 이 벽이 상한 거를 잘 아물게 해줘서 속쓰림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근데 위 안은 적당히 산성을 유지해야지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소화도 잘 되고 나쁜 공도 줄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 속이 쓰리지도 않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산을 중화시켜버려서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때 이 Z유정 약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은 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꼭 식후에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약은 생균이 들어있어서 밥을 먹지 않고 나서 빈속에 먹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설사는 불편감을 주지만 감염성 설사와 같이 장에 들어있는 유해균이나 독소를 빨리 배설할 목적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 감염성 설사에 걸렸을 경우에는 유해균이나 독소를 빨리 배출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더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고, 로페라미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를 복용할 때에는 설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 설명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시는 모든 약통, 약 상자에 적혀있는 의약품 설명서입니다. 그럼 혹시 이 표시에 대하여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의약품 설명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 의약품 및 그 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효 성분으로 표기된 성분은 직접 효능, 효과를 나타내어 하나의 의약품이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가제는 유효 성분 외에 첨가되는 성분으로 주로 안정화, 착색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에 첨가합니다. 성상은 의약품 외관상의 형태 등을 알려주는데요. 즉, 약품의 모양이나 색깔, 시럽의 경우, 냄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표기된 모습과 단어의 경우 의약품에 이상이 있거나 변질될 것일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효능 효과는 해당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때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설명서의 효능 효과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표기된 효능 효과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의사의 처방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처방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용법 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용법 용량대로 사용하되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의약품 설명서를 보면 주의사항이 매우 많이 적혀있죠. 그 주의사항들을 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에 그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 설명서에는 경고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고 신중투여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경고라고 써있는 항목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경우나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설명서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투여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의약품 사용 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해당 환자 중 부득이하게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에는
사용 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간지러움 반응에서부터 복통, 두드러기, 구토와 같이 드물게 나타나는 반응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장 방법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최적의 보관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기된 보관 조건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약 의약품 설명서를 분실했다면 식약처의 전자민원 창구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떠한 약과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약과 어떠한 약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비약과 항생제를 복용할 때 절대로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나 유제품에 함유된 칼슘은 장용정의 흐름을 막습니다. 여기서 장용정이란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보완한 약물, 둘코락스 등의 변비약이나 아스피린, 소염제, 그리고 겔포스와 같은 제산제 등 장용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용정은 위산에 분해되지 않고 알칼리성 환경인 대장에만 작용하도록 약을 특수 코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과 함께 우유를 마시면 약칼리성인 우유가 위산을 중화시켜 약의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대장에 미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녹아버려 위경련이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먹었다면 최소 2시간 이후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자몽, 오렌지 주스를 복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제, 그리고 콧물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특히 자몽, 오렌지 주스와 같은 산성 과일 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간의 긴 대사를 방해해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 치즈, 맥주, 청아 등도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물에 들어있는 타라민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에 들어있는 파르갈린 성분과 섞여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음식에 함유된 타라민 성분은 우울증 치료제와도 상호작용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비타민제를 복용할 때 녹차나 홍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초로 만든 차는 비타민제나 빈혈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의 고유 성분을 변화시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약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항생제와 유산균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는 몸에 침입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도 균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을 죽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균도 약효를 항생제의 약효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은 항생제 치료가 다 끝난 뒤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먹고 싶다면 항생제 복용 시 2시간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은 골다공증 약과 마그네슘 철분제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서 골다공증 약과 함께 마그네슘 철분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마그네슘 철분 보충제는 골다공증 약 성분과 잘 흡착되기 때문에 두 약이 합쳐지면 흡수를 방해해 약효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서 마그네슘과 철분을 보충하고 싶다면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잘 괜찮았나요? 근데 실수도 약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별로요? 혹시 제 마음이 별로요?